석유. 한국은 그깟 석유보다 더 귀한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무슨 헛소리예요? 우리 중국처럼 귀한 보물이 있기라도 합니까? 그 좁은 땅덩어리에 있긴 뭐가 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가 폭탄 선언으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은 그게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냐며 비웃었는데 3분도 안 돼서 얼굴이 굳어지더니 급하게 자리를 떠났어요. 한국이 가진 석유보다 귀한 보물이 무엇이길래 중국인들을 놀라게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존 해리스입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에서 국제관계를 가르치는 교수예요. 얼마 전 학회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온 학자, 학생, 외교관 200명쯤이 모여서 자원과 바다, 그리고 나라의 발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토론을 이끄는 사회자로 초대받았고 제 학생 박준영이 같이 나왔어요. 박준영은 한국 외교부에서 일한 적 있는 똑똑한 친구로 바다 안전과 무역길 연구로 유명했어요. 중국에선 장 교수와 그의 제자 천웨이가 나왔어요. 장 교수는 중국의 큰 계획인 일대일로를 만든 사람 중 하나로 알려져 있고 천웨이는 하버드에서 경제를 공부하며 중국 자원 외교를 연구하고 있었죠. 토론은 제가 질문으로 시작했어요. 나라가 잘 되려면 자원이 많아야 할까요? 아니면 바다 같은 위치가 더 중요할까요? 장 교수가 먼저 나서서 자신 있게 말했어요. 옛날부터 자원이 많은 나라가 잘 살았어요. 석유, 천연가스, 광물이 나라 경제를 키웠죠. 중동의 산유국들과 러시아, 호주를 보세요. 자원이 많아서 강대국이 되었죠.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웨이도 스승말을 이어 자료를 보여줬어요. 제가 조사해보니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20국가 중 14개국이 자원을 많이 가진 곳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덕에 1인당 돈이 2만 달러 넘는 부자 나라가 됐죠. 자원이 없으면 다른 나라에 기대야 하니 독립하기 힘들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논리적이고 자료도 잘 돼 있어서 사람들이 설득당하는 분위기였어요. 미국과 중국이 세계에서 힘을 다투는 상황이라 이 토론도 날아간 힘겨루기처럼 느껴졌죠. 제가 반박하려던 찰나 박준영이 차분히 입을 열었어요. 장 교수님과 천웨이 말에 일부 동감해요. 하지만 한 가지 옛날 이야기를 꺼내고 싶군요. 1965년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이 땅을 바꾼 일이에요. 모두의 눈이 박준영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화면을 바꿔 자료를 보여줬어요. 1965년 8월 10일 요르단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서울 10배 크기의 땅을 줬어요. 나중에 거기서 석유가 나왔죠. 대신 요르단은 홍해 옆 19km 바닷가를 받았어요. 천웨이가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그건 요르단이 실수한 거네요. 석유를 쓸모없는 바닷가와 바꾸다니요. 하지만 박준영은 흔들리지 않고 말했어요. 겉보기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요르단 사람들은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왜 석유 대신 바다를 택했을까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박준영이 화면에 아카바 항 사진을 띄웠어요. 요르단은 그 바닷가로 아카바 항을 만들었고 바다를 통해 세계와 연결됐어요. 바다가 없으면 주변 나라 허락 없이는 무역을 못해요. 몽골을 보세요. 자원은 많아도 바다가 없어서 중국과 러시아에 의지하잖아요. 그는 이어 말했어요. 요르단은 작은 바닷가로 홍해와 인도양에 나갔고 아카바 항이 경제의 중심이 됐어요. 지금 요르단 수출 80%, 수입 65%가 그 항구를 통해 이루어져요. 장 교수가 얼굴을 찌푸리며 물었어요. 그래도 요르단은 중동에서 가난한 나라 아닌가요? 반면 석유가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20대 강국이 됐죠. 박준영이 잠시 머뭇거렸고 제가 나섰어요. 장 교수님, 짧은 부와 오래가는 힘은 달라요. 석유는 언젠가 없어지지만 바다는 계속 있어요. 요르단은 미래를 보고 무역길을 택한 거예요. 이 말이 토론 분위기를 바꿨어요. 장 교수의 얼굴이 빨개졌고 천웨이는 노트북을 쾅 닫았어요. 장 교수가 차갑게 반박했어요. 해리스 교수님, 현실을 보세요. 요즘 세상에서 자원이 힘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로 세계에서 큰 소리 치잖아요. 요르단은 바닷가가 좀 생겼다고 뭐가 달라졌나요? 이 질문에 저도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때 박준영이 다시 나섰어요. 장 교수님, 한국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장 교수가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예요. 석유도 없고 광물도 부족해요. 1960년대엔 1인당 돈이 100달러밖에 안 됐죠. 그런데 지금은 세계 12위 경제대국이 됐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바다 덕분이에요. 박준영의 말이 이어졌어요. 한국은 바다에 둘러싸여 있어서 무역을 잘할 수 있었어요. 수출로 경제를 키웠고 물건의 99% 넘게 바다로 오가요. 천웨이가 비웃었어요. 그럼 바다가 없었으면 한국은 끝난 거네요? 자원이 없어서 바다에 매달린 거잖아요. 박준영은 침착하게 답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하지만 한국은 자원이 없는 걸 오히려 기회로 삼았어요. 사람의 힘과 바다를 이용해 오래가는 성장을 했어요. 제가 거들었어요. 경제학의 자원의 저주라는 말이 있어요. 자원이 많은 나라가 오히려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 자원이 없는 나라는 사람을 키우고 새 길을 찾아서 잘 살게 되죠. 여기서 다른 나라 이야기를 더해볼게요. 싱가포르라는 작은 나라를 보세요. 땅은 서울보다 작고 자원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곳 중 하나예요. 왜냐? 바다 덕분이에요. 박준영이 화면에 싱가포르 항구를 띄웠어요. 싱가포르는 바다 한가운데 있어서 세계 무역의 중심이 됐어요. 배들이 오가며 물건을 싣고 내리고 그걸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바쁜 항구 중 하나예요. 제가 덧붙였어요. 맞아요. 싱가포르는 자원이 없어도 바다로 사람과 기술을 키워서 강해졌어요. 장 교수는 못 믿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중국은요? 우리는 자원도 많고 바닷가도 길어요. 그래서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된 거예요. 천웨이도 맞다며 맞장구 쳤어요. 중국은 자원과 바다 둘 다 있어서 완벽한 강국이에요. 한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작은 나라는 비교가 안 돼요. 이 말에 저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중국 쪽 주장은 큰 나라만 잘난 척하는 느낌이었고 제가 믿는 가치와는 맞지 않았죠. 토론은 이제 막 시작이었어요. 제가 반박하려던 순간 청중석에서 손이 올라갔어요. 동남아에서 온 젊은 학자였어요. 중국이 남중국해를 막으면 한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 무역길은 어떻게 되나요? 바다가 있어도 못 쓰면 의미 없잖아요? 이 질문으로 토론이 새 방향으로 갔어요. 장 교수가 신나게 나섰어요. 현실을 보세요. 중국은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만들고 군사기지를 세웠어요. 우리 해군은 아시아에서 제일 강하고 원하면 무역길을 막을 수도 있어요. 그는 지도와 숫자를 보여줬어요. 2010년대부터 남중국해에 3,200에이커나 되는 인공섬을 만들었어요. 천웨이도 거들었어요. 중국이 남중국해를 잡으면 한국 같은 나라 무역길도 우리 손에 달린 거예요. 바다가 있다고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박준영은 얼굴이 굳었지만 침착했어요. 그는 다시 말했어요. 그 주장은 국제법에 맞지 않아요. 2016년 국제재판소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주장이 틀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중국이 막아도 한국 무역은 괜찮아요. 그는 세계 지도를 띄웠어요. 한국은 동쪽으로 동해, 남쪽으로 남해, 서쪽으로 서해가 있어요. 여러 길로 세계와 연결돼 있어서 한 곳에만 의존하지 않아요. 천웨이가 또 비웃었어요. 그래도 한국 무역은 남중국해를 많이 지나가잖아요. 유럽이나 중동으로 가려면 거길 거쳐야 해요. 박준영이 대답하려 했지만 천웨이가 계속했어요. 게다가 한국은 중국과 무역을 많이 해요. 중국 없으면 힘들 거예요. 제가 나섰어요. 천웨이, 무역이 많다고 중국이 한국 바닷길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한국은 몽골 같은 내륙나라와 달리 바다가 있어서 강해요. 저는 이어 말했어요. 몽골이나 아프리카 내륙나라를 보세요. 자원은 많아도 바다가 없어서 주변 나라 허락을 받아야 물건을 보내요. 한국은 바다 덕에 그런 걱정 없어요. 장 교수가 끼어들었어요. 그럼 바다와 군사력이 자원보다 낫다는 거예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군사력이 세면 우리가 더 유리한 거 아니에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토론이 정치와 군사 이야기로 가고 있었는데 그건 제가 원한 방향이 아니었어요. 장 교수님,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오래가는 잘됨이에요. 군사력으로 잠깐 잘 될 수는 있어도 나라가 계속 잘 살려면 서로 돕고 규칙을 지켜야 해요. 몇몇이 박수를 쳤지만 장 교수와 천웨이는 더 굳은 표정이었어요. 박준영이 다시 나섰어요. 바다는 무역길뿐만 아니라 더 큰 가치를 줘요.
한국은 바다로 조선업을 키웠어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같은 곳이 세계 시장 40%를 잡고 있어요. 그는 큰 배 사진을 보여줬어요. 또 부산항은 세계에서 아주 효율적인 항구예요. 제가 다른 사례를 더했어요. 일본도 봐요. 일본은 섬나라라 자원이 많지 않지만 바다로 무역과 배 만드는 일을 키웠어요. 도요타, 소니 같은 회사도 바다 덕에 세계로 나갔죠. 천웨이가 비웃었어요. 그래도 한국이나 일본 해군은 중국보다 약하잖아요. 힘이 없으면 항구가 좋아도 소용없어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천웨이 말이 군사 위협처럼 들렸고 주최 측도 불안해했어요. 제가 말했어요. 천웨이, 우리는 학문 토론을 하는 거예요. 힘자랑은 여기서 안 맞아요. 그때 청중석에서 아시아 여성이 물었어요. 중국 어선이 한국 바다에서 불법으로 물고기를 잡다가 2016년에 한국 해경과 충돌한 적이 있죠? 한국은 어떻게 바다를 지키나요? 박준영이 잠시 당황했지만 답했어요. 네, 서해에서 중국 어선이 매년 불법으로 물고기를 잡아요. 2016년엔 인천 앞바다에서 우리 배가 침몰했죠. 사람들이 놀랐고 장 교수와 천웨이는 불편해했어요. 박준영은 이어 말했어요. 한국은 해경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중국의 협력을 부탁해요. 천웨이가 끼어들었어요. 그건 한국이 중국 근처 바다에서 너무 단속해서 생긴 일이에요. 우리 어미는 옛날부터 거기서 고기 잡았어요. 박준영이 단호히 말했어요. 그 바다는 국제법으로 한국 땅이에요. 옛날 이야기로 법을 무시할 순 없어요. 토론이 점점 뜨거워졌어요. 제가 나섰어요. 이제 방향을 바꿀게요. 저는 서류를 들었어요. 중국 바다 전략이 과연 오래 갈까요? 스리랑카 한반토타 항구 사진을 띄웠어요. 중국이 14억 달러를 빌려줘서 항구를 만들었는데 스리랑카가 빚을 못 갚아서 99년 동안 중국에 줬어요. 장 교수가 화를 냈습니다. 그건 서방에서 우리를 나쁘게 보는 거예요. 우린 가난한 나라를 돕는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도울 수 있죠. 하지만 파키스탄도 중국 빚이 287억 달러나 돼서 힘들어요. 이게 잘 사는 길일까요? 청중이 술렁였어요. 박준영이 나섰어요. 중국 어선이 서해에서 물고기를 너무 잡아서 생태계가 망가졌어요. 한국은 물고기를 지키려고 노력해요. 천웨이가 반박했어요. 서해는 우리 바다나 다름없어요. 누군가 소리쳤어요. 국제법으론 한국 바다예요. 제가 진정시켰어요. 우린 학문 토론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 경제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한국은 1960년대엔 가난했어요. 자원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부유해졌어요. 사람 힘과 바다로 해냈어요. 박준영이 말했어요. 수출을 밀고 국민이 열심히 공부했어요. 부산항, 인천항을 잘 만들어서 삼성, 현대 같은 회사가 세계로 나갔어요. 천웨이가 비웃었어요. 한국 경제는 중국 덕분이잖아요. 박준영이 답했어요. 규모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삶의 질, 안전이 더 소중해요. 제가 덧붙였어요. 한국은 자원이 없어도 잘 사는 법을 보여줬어요. 장 교수가 말했어요. 한국은 미국 도움으로 된 거잖아요. 박준영이 답했어요. 처음엔 도왔지만 우리 힘으로 키웠어요. 저는 요르단 사례로 돌아갔어요. 요르단은 석유 대신 바닷가를 택했어요. 현명했죠. 아카바 항 사진을 띄웠어요. 지금 경제의 중심이에요. 바다는 계속 가치를 줘요. 저는 말했어요. 이게 바다가 석유보다 귀한 이유예요. 토론이 새 국면으로 갔고 중국 쪽 주장이 흔들렸어요. 박준영이 조선업 사진을 보여줬어요. 한국 조선업은 세계 1위예요. LNG 배도 우리가 많이 만들어요. 제가 일본을 더했어요. 일본도 조선업이 강해요. 바다로 배를 만들어 세계에 팔았어요. 천웨이가 말했어요. 중국도 곧 따라잡아요. 박준영이 답했어요. 기술과 품질이 중요해요. 그는 반도체 이야기도 했어요. 삼성, SK가 세계 60%를 차지해요. 바다 덕분이에요. 장 교수가 말했어요. 중국도 반도체에 돈을 많이 써요. 제가 말했어요. 창의력과 자유가 더 중요해요. 토론이 우리 쪽으로 기울었어요. 박준영이 K-팝 자료를 띄웠어요.
BTS, 오징어 게임이 세계에서 유명해요. 바다로 열린 덕분이에요. 천웨이가 물었어요. 음악이 석유보다 낫다고요? 박준영이 답했어요. 바다가 문화를 퍼뜨렸어요. 청중이 질문했어요. 5G는요? 천웨이가 말했어요. 중국이 222만 기지국으로 최고예요. 박준영이 답했어요. 한국은 품질이 좋아요. 속도가 빠르고 혁신적이죠. 제가 덧붙였어요. 중국은 인터넷을 막아서 창의력이 떨어져요. 장 교수가 불편한 얼굴로 반박했어요. 그건 우리 문화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서구에서 오는 나쁜 영향을 막는 거죠. 제가 차분히 말했어요. 장 교수님 말도 이해해요. 각 나라가 자기 문화를 지킬 권리가 있죠. 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세계와 소통하는 게 혁신과 창의력을 키워요. 그게 더 오래 잘 사는 길이에요. 그러자 중동에서 온 학자가 손을 들고 물었어요. 한국 무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세요. 최근에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많이 샀다고 들었는데 이게 바다와 무슨 관련이 있나요? 박준영이 자신 있게 답했어요. 네, 2022년에 폴란드가 한국에서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 FA50 비행기 48대를 샀어요. 한국 무기 역사상 가장 큰 계약이었죠. 품질이 좋아서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천웨이가 비웃듯 말했어요. 그래도 중국 군사력에 비하면 약하잖아요. 우리 항공모함 2척 있고 스텔스 비행기도 만들었어요. 제가 나섰어요. 천웨이, 군사력 크기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품질과 믿음이 더 소중해요. 한국은 바다로 기술을 키워서 무기를 잘 만들었어요. 그때 유럽에서 온 학자가 질문했어요. 전기차 배터리는 어떠신가요? 한국과 중국이 경쟁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바다와 관련 있나요? 박준영이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중국의 CATL이 배터리 양으론 1위지만 한국의 LG와 SK는 품질과 안전으로 유명해요. 테슬라 같은 큰 회사들이 한국 배터리를 좋아하죠. 자원은 없어도 바다로 원료를 가져와서 기술을 키웠어요. 아프리카에서 온 학자가 또 물었어요. 환경 문제는요? 중국 미세먼지가 한국에 영향을 준다고 들었는데 이게 나라 사이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박준영이 대답했어요. 네, 한국 미세먼지의 30-40%가 중국에서 온대요. 그래서 한중 사이에 중요한 문제예요. 한국은 깨끗한 에너지로 바꾸려고 풍력 발전기 같은 대체 에너지를 키우고 있어요. 장 교수가 방어하듯 말했어요. 중국도 환경을 위해 노력해요. 2060년까지 탄소 줄이기를 목표로 하고 베이징 공기도 좋아졌어요. 제가 말했어요. 중국 노력은 맞아요. 하지만 아직 세계에서 제일 공해를 많이 내고 남중국해 인공섬 때문에 바다 생태계도 망가졌어요. 토론이 끝나갈 무렵 저는 정리했어요. 오늘 우리는 자원과 바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자원도 좋지만 바다와 사람의 힘이 더 소중해요. 요르단, 한국, 싱가포르, 일본 사진을 띄웠어요. 바다는 세계를 이어주고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마지막 말에 박수가 터졌어요. 장 교수와 천웨이는 마지못해 박수를 쳤어요. 얼마 후 준영의 초대를 받아 저는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제가 가르치는 뛰어난 학생 중 한 명이지만 이미 한국 외교부에서 수년간 근무하며 바다 안전과 무역 통로 연구로 국제적 명성을 얻은 친구였습니다. 특히 동북아 해상 전략과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에 대한 그의 통찰은 여러 학회에서 주목을 받았고 실제 정책 결정에도 깊이 관여했었죠. 교수님, 한국의 오늘을 직접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초대는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진심 어린 자부심이 담긴 초대였습니다. 공항에서 숙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 위를 지나는 달이 하늘을 찌를 듯 솟은 건물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그 풍경은 너무도 역동적이면서도 조화로웠어요. 반짝이는 강물이 마치 저를 맞아주는 것 같았고 그 위로는 사람들의 삶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죠. 불과 60년 전만 해도 이곳은 전쟁으로 모든 게 무너진 땅이었죠. 준영이 말했습니다. 그때는 집도 학교도 미래도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높이 솟은 건물들과 생기 넘치는 거리가 된 거예요. 차 안에서 조용히 그 변화를 생각하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건 기적이다라는 말 외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준영과 간단한 식사를 마치고 제 숙소에서 술 한잔하기로 했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자 서울의 밤이 한눈에 펼쳐졌어요. 검푸른 하늘 위로 반짝이는 불빛들이 별처럼 흩뿌려져 있었고 멀리 남산타워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서로 어울려 춤추는 듯 했어요. 교수님, 저는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준영이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외교부 시절 밤새 회의 준비하고 낮엔 정책 보고서를 쓰고 그 와중에 학업을 병행하려고 새벽마다 영어 논문을 읽었죠. 사람들은 제가 똑똑하다고만 하지만 그건 진짜 아닙니다. 사실은 버티고 또 버텼던 거예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알던 준영은 언제나 조용하고 묵묵한 학생이었지만 그 안에는 포기하지 않는 힘이 있었죠. 하지만 혼자서 온 게 아닙니다. 그가 말을 이었어요. 부모님 세대가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일군 터 위에서 제가 설 수 있었어요. 이건 한국인 모두가 함께 만든 기적이에요. 그 순간 준영의 눈에 눈물이 살짝 고였어요. 그는 조용히 고맙습니다 라고 중얼였는데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건지는 명확하지 않았어요. 저일 수도 있고 그의 부모님일 수도 혹은 전쟁 후 허허벌판을 다시 일으킨 이름 없는 누군가들일 수도 있겠지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이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꿈이고 땀이며 희망이었습니다. 새벽까지 일해 가족을 지킨 사람들, 낡은 책상에서 미래를 꿈꾼 학생들, 먼 바다로 물건을 보내며 나라를 일군 수많은 손길들. 그 모든 이야기들이 이 밤하늘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풍부하지도 땅이 넓지도 않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산세도 험하죠. 하지만 이 나라는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배고프던 시절을 딛고 일어나 삼성과 현대 같은 기업을 만들었고 이젠 BTS와 영화, 드라마로 세계의 문화를 이끄는 나라가 되었어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어떤 아이가 나도 한국으로 가고 싶어라고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가슴이 다시 뛰었어요. 우리는 해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해낼 겁니다. 준영이 말했어요. 그의 말은 선언처럼 들렸고 동시에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그 말에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그래요.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큰 세계로 나아갈 테니까요.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 해리스 교수가 경험한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선물로 받은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